서비스 물리적 증거 관리,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하네요. 용어가 그러는데 이제 도입 사례를 간단히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사례는 물리적 증거도 경쟁력이다.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보면 이제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 유니폼이 굉장히 산뜻하고 좋잖아요. 또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세련됐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예요. 이것도 중요한 어떤 마케팅 요소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마케팅에서 프로세스하고 피플하고 피지컬 에비던스가 추가돼서 7P가 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서비스는 사람이 행위하거든요. 또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사람이 외모가 후줄근하거나 외모에 신경을 안 쓰거나 그러면 벌써 그 서비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서비스맨들 가정 서비스 할 때요. 양말도 새로 다 갈아 신고 다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 닦아주고 청소해주고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다 피지컬 에비던스입니다. 그 다음에 명함을 다 줍니다. 저는 어느 회사의 누구누구입니다. 딱 얘기해요. 왜? 신뢰가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정 방문하는데 문 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명함 관리도 중요한 피지컬 에비던스고요. 이런 게 다 이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 에비던스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니폼이 이제 10기 유니폼까지 바뀌었는데 각 기수마다의 유니폼이 뭔가 독특하게 제작을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하면은 이 스튜어디스 연상만 해도 이 국적기로서 정말 믿음이 가는구나, 아름답구나, 세련됐구나, 우리를 편안하게 모시겠구나 하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한다는 태도가 생성이 돼서 자주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한항공 이용하게 되고 또 아시아나 항공의 그런 이미지를 느낀 사람들은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기업들이 사옥을 막 새로 막 만들잖아요. 애플이 우주선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질수록 구글도 새로 지금 사옥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마존도 그러고 다. 그건 뭐냐? 벌써 그런 시설물, 본사의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이미지, 애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구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선도하고 있구나. 이제 이 우주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구나 하는 큰 꿈들을 나도 모르게 그걸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증거 관리에 있어서도 본사 사옥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지금 더 큰 빌딩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회사는 건물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최고다, 대표한다 하는 이미지를 확 심어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피지컬 에비던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홍콩이 보면 홍콩이 뭐예요? 조그만 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생산 부가가치가 사실 엄청나잖아요. 근데 홍콩이 또 여행이 많이 와요, 관광. 물론 마카오랑 다 인접해서 그렇지만. 홍콩시가 뭘로 홍콩 당국이 피지컬 에비던스를 보냅니까? 야경을 통해서 홍콩에 가보고 싶다 하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이것도 피지컬 에비던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등한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케팅에서도 이 피지컬 에비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리적 증거란 피지컬 에비던스, 서비스가 전달되어지고 서비스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이는 무형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동원되는 모든 유형적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무형이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서비스는 여러분 잘 비분리성이 뭐는 다 배웠잖아요. 4가지. 근데 유형적 요소로 했을 때 무형적 요소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건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리적 증거는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단서로서 고객의 기대와 평가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이건 서비스 직원의 태도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유형의 요소로 작용한다. 물리적 증거는 물리적 환경과 유형적 요소로 구분된다. 한 가지 농담을 하면요, 우스갯소리 하면 이 박사 아니면 고관 대작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뭐가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면 이상하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을 때 한 얘기가. 그만큼 이 물리적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뭐랄까 좀 예를 정말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물리적 증거, 예비군복하고 같이 연상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증거는 물리적 환경과 기타 유형적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 시설의 외형이라든가 간판 등의 안내 표지판, 뭐 주차장, 주변 환경. 백화점 가면 주차장이 다르죠. 또 발레 파킹 해준 사람이 다 옷 멋있게 입고 있죠.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백화점에 들어온 건 품이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하는 거죠. 사실 내부 환경은 내부 장식과 표지판. 예를 들어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세요. 샹들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정말 세련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벽의 색상, 그런 것도 이제 무슨 아주 뭡니까 앤티크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색상을 써가지고 뭔가 품위가 내도록 하는 그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라든가 시설물, 공기의 질, 온도, 이런 것도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이 물리적 환경입니다. 기타 유형적 요소는 이제 아까 대한항공 직원의 유니폼, 그다음에 광고 팜플렛, 메모지, 그 다음에 입장 티켓, 그런 거 하나도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영수증, 명함, 웹사이트나 사이버 공간,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물리적 증거의 유형적 요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환경부터 한번 보시죠. 물리적 환경을 서비스 케이프라고 해요. 케이프, 랜드스케이프, 시스케이프, 그다음 그래서 전미사 스케이프가 서비스와 합성을 된 거죠. 이게 이제 경치란 뜻입니다. 이게 스케이프가, 그러니까 서비스 스케이프, 서비스 풍경, 경치, 물리적 환경이죠. 이게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합니다. 물리적 환경을. 그래서 물리적 환경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은, 외부의 물리적 환경은 특히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가 있나 봅니다. 근데 화려한 조명과 함께 건물의 한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건물 밖에서 건물 내부의 헬스 시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화려하면서도 활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곳의 외관은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건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기념일에 따라 각각 다른 조명을 하죠. 예를 크리스마스 시즌은 빨간과 녹색, 독립기념일이나 메모리얼 데이, 프레지던트 데이에는 미국 국기의 3색인 빨강, 하양, 파랑 조명을 해가지고 건물을 훌륭한 광고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하면 이제 미국의 상징이 되는 거죠. 거기 한번 사무실 써봐야 돼, 자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홍콩의 경우에 100만 불짜리 야경을 가진 관광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의 외형이나 주변 환경 대 외부 환경은 서비스 기업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테마파크나 콘도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에 시설의 외형이 사업의 성표를
성패를 좌우하고 또한 주차의 용이성이 음식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된다. 요즘 주차장 없는 식당 안 가요, 사람들이. 왜? 다 드라이브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장이 없다. 그럼 식당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식당이 대로변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이 잘 돼 있는 곳, 접근성이 좋은 곳, 그런 데를 찾아가거든요. 좀 멀더라도. 그래서 그게 다 외부 환경입니다. 네, 물리적 외부 환경.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을 보면은요. 내부 벽의 색상이라든가 장식, 의자나 책상 등의 가구, 뭐 시설물, 이걸 내부 환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환경은 고객과 직원의 만족과 생산성에 지킬래요. 깨끗하면 직원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면 직원 마음도 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물화일체라고 이 말이죠. 물화일체. 물질과 나는 하나라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직원들이 고객의 생일에 노래하며 축하해주는 사진이나 뭐 서비스 기업을 찾던 유명 인사의 서명을 고객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형성하게 돼서 그걸 이제 벽에 붙여놓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게. 또 병원에 걸려있는 뭐 의사의 박사 학위증이라든가 이런 거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을 안 해도.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게 이게 내부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유형적 요소를 보면은 항공사나 자동차 정비업체, 뭐 병원 등은 고객과 접하는 직원에게 유니폼을 입도록 요구한다. 일하기에 편리하며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고객에도 깔끔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옷을 깨끗한 옷을 주면요, 그걸 더럽게 안 묻히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심리 속에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옷을 이제, 아웃도어 옷을 입고 가면 아무데고 주저앉으려고 해요. 근데 양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주저앉아요? 그냥 행커치프 꺼내가지고 바닥 딱 깔고 거기에 앉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마케팅이 경영학이지 하는 것 자체가 경제학은 사실은 이제 안방에서 수치 싸움 하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경영학은 그렇지 않아요. 실생활에 있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이렇게 되네 해서 가설을 정해 가지고 변수들을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 일이 됐다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게 경영학이에요. 그게. 다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유니폼 외에도 기업을 알리는 광고 전단지라든가 뭐 운송 차량, 영수증, 명함, 문구류 이런 거 다 기타 유형적 요소로서 첫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환경의 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앞에서 보았듯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분리됐죠. 또 보면 이제 다른 연구들의 결과 보면 세 가지 차원으로 또 분리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주변 요소, ambient condition, 주변 요소하고 공간적 배치와 기능성, spatial layout and functionality. 그 다음에 이제 표지판 상징물과 조형물, sign, symbol and artifact. 그래서 구성됐고 이들은 각각 독립된 요소들이지만 사람들은 전체적 환경으로 인식한답니다. 즉 직원이나 고객들은 독립된 요소를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질과 종합적 만족을 평가한다. 보면 주변 요소를 한번 보면요. 주변 요소는 실내 온도라든가 조명, 소음, 음악, 냄새 이런 게 다 주변 요소, 인간의 오감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배치와 가능성. 서비스 물건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의 공간적 배치와 기능성이 아주 매우 중요해요. 기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기능성. 공간적 배치는 기계나 장비, 사무기기를 배열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뒤로 숨길 거냐, 히든 플레이스로 할 거냐, 아니면 노출시킬 거냐, 이런 게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성, 조직의 목적 달성과 성과 성취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성 있게 레이아웃을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표지판이나 상징물과의 어떤 조형물,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 환경 내에 있는 많은 것들은 고객들에게 그 장소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환경 내부와 외부의 업체는 뭐 표지판, 이건 명시적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금연이라든가 부모 동반 뭐 이런 거 다 이건 행동 규칙을 알리는 수단이죠.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또 기업명이라든가 부서명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것만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어느 날 저기 지하철 상가 쪽을 갔는데요. 거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묻나 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어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특별히 그 고객들이 많이 묻는 게 있나 봐요. 그럼 거기에 딱 써놨어요. 그 앞에다. 화장실은 몇 미터 전방 가면 어디 뭐 있습니다 하고 딱 써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려고 해도 그걸 보고 그냥 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시간을 너무 허비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서 수고한 측면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고객 만족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끔한 흰색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을 갖춘 식당은 높은 가격과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에 카운터 서비스, 플라스틱 컵, 밝은 조명은 값이 싸고 간단한 식당을 의미한다. 이런 심볼에 대해서 각각 머릿속에 사전 경험된 게 있어요. 우리가 경험. 그래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색상의 크기와 위치는 지위와 전문적인 이미지를 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즉 표지판, 그 다음에 이제 상징물과 조형물은 광고처럼 첫 인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컨셉트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이것들은 서비스를 재포지셔닝하거나 차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물리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 마케팅 7P 믹스에서 물리적 증거가 이렇게 학자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한지를 이제 이해하겠죠. 그만큼 물리적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도표를 가지고 이제 고객 관점에서 본 물리적 증거의 예를 한번 보시죠. 서비스 업체 5군데를 예를 들었고요. 거기서 물리적 환경, 기타 유형적 요소에 있어서 중요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보험회사. 그 물리적 환경은 별로 중요치 않죠. 보험회사가 무슨 대단하게 무슨 내부 치장을 하고 외부에 할 적은 아니죠. 사실 공간만 잘 확보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중요치 않다는 거. 근데 보험 증서라든가 보험료 청구서나 영수증 상품 안내서 이런 건 사실은 기타 유형적 요소가 더 중요하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다음 병원을 한번 볼까요? 병원은 이제 건물의 외관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넓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진료 대기실 편안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료실 뭔가 가족 집 같은 분위기 그런 걸 말해요. 회복실. 그 다음에 안내 데스크, 친절 서비스, 의료 장비, 고가 장비, 최신 장비 아주 물리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타 유형적 요소로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 유니폼 그래서 항상 흰색 아닙니까? 흰색. 백의의 천사.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료 차트. 그 다음에 진료비 명세서. 이런 게 아주 뚜렷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한번 볼까요? 비행기의 색상과 외형. 중요합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외형이 딱 똑같지 않습니까? 그 심볼만 봐도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내 좌석이나 안전벨트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실내 온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온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공 티켓, 그 다음에 기내 음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의 유니폼 등 이런 이제 기타 유형적 요소나 물리적 환경이
항공사도 아주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물리적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요즘 이제 화물 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다 PDA 시스템입니까? 이제 컴퓨터에 해가지고 다 이제 떠요. 그럼 이제 최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찜하면 가서 바로 싣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이 화려할 필요도 없고 쉬는 공간만 있으면 되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제 포장이라든가 운송 트럭도 신형 트럭이 아무래도 고객한테 좋아 보이겠죠. 직원의 유니폼 이런 건 중요한 요소로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방 외관 중요하죠. 예. 외관이 아름다워야 애들도 저기 들어가 보고 싶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요즘은 차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놀이시설, 실내 분위기. 그 다음에 안내문, 간식, 뭐 등록금, 영수증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물리적 환경의 차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 요소하고 공간적 배치와 기능성입니다. functionality.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표지판하고 상징물과 조형. 이제 이렇게 세 환경 차원으로 분류하는 그런 연구도 있다. 하는데 보통 연구 내용이 이제 물리적 환경하고 기타 유형적 요소로 많이 분류해서 관리하고 거기서 이제 물리적 환경에는 이제 외부 환경이 있고 내부 환경이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리적 환경, 기타 유형적 요소, 물리적 환경 중에는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또 다른 환경의 차원으로 분류한 연구에는 주변 요소가 있고 공간과 배치와 기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 상징물과 조형물이 있다. 이 정도 하면 물리적 증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물리적 환경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물리적 증거란 뭔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죠. 그러나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시죠. 예. 그 물리적 증거는 물리적 환경하고 그 다음에 기타 유형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이제 대부분 이제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 중요성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대 서비스 연구회하고 이손 CNCI의 공동조사를 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의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친절하고 맛하고 분위기. 그 분위기로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동소이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첨가되면 어떤 양념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술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이 더 맛있고 더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잘 들어가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내가 마시고 싶은 않는 사람과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뭔가 구걸해야 되고 하는 그 술을 먹을 때는 기쁨이 안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친절하고 맛하고 분위기가 레스토랑 고객 만족도에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맛과 가격뿐만이 아니고 친절이나 분위기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TGIF에서는 식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떤 포도향을 매장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게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식욕을 자극하는 색상으로 알려진 핑크색을 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참 TGI, Fridays, Thanks God in Friday인가 이렇게 되죠 이게. 근데 이름도 그런데 이런 마케팅 전략을 써가지고 고객들의 식사량을 올려가지고 매출을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드포 갈릭의 경우에는 통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은한 연한 갈색에 그것을 주로 해서 마늘과 와인잔으로 장식한 실내 공간을 통해서 유럽풍의 어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거기에 맞는 고객들, 타겟팅 고객들이 자주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들도 이제 철마다 인테리어하고 상품 진열 상태를 바꾸고 있죠. 그래서 백화점 내 의류 매장들은 인테리어의 핵심을 그 철에 맞는 색깔에 맞추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현대백화점 경우는 각 층의 에스컬레이터 옆에 향수를 분사하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요. 고급 백화점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세대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의류 매장은 특히 음악을 이용해 가지고 분위기를 연출한답니다. 음악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장조냐 단조냐.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노래냐 아는 노래냐. 밝은 노래냐. 그래서 이제 조금 슈퍼 같은 데서는 손님을 빨리 보내려면 이제 뽕짝 같은 거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노래 틀어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백화점은 은은함이 클래식, 잘 모르는 것. 조명도 너무 밝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뭔가 장엄한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체험을 위해서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실내 디자인을 한 리테일 샵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고객센터 공간을, 고객센터 중요하죠. 안락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객이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보면은 구매 결정의 영향, 중요한 거죠. 구매 결정의 영향. 서비스 물리적 환경 내에 있는 많은 요소들은 고객의 행위와 구매 서비스 경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서비스 구매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상품 그 자체보다도 구매 결정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고요. 고객의 태도와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장의 음악이나 향기, 또 인테리어, 그 다음에 머천다이징 등이 서비스 상품 자체보다도 구매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출판사에서 오픈한 잔디와 소나무라는 북카페에는 좋은 생각에 출판된 책들이 매 코너와 열람 코너로 나누어져 진열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페의 특징은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차를 마시는 공간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어로 편지를 보내주는 우체통을 비치해 놓고요.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족욕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단순한 북 카페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고객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경우 많죠, 우리. 스타벅스 커피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문화를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 큰 서점에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문화행위라 그러잖아요. 책을 사든 안 사든 들어가. 내 서점 어디 종로 교보문고 갔다 왔어? 그러면 문화행위 했네 하고 상대방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행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무형성을 극복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이제 서비스는 무형성인데 그걸 이제 물리적 환경으로 이걸 유형성으로 바꿔주면 이 무형성에 대한 기대 효과 내지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적 실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이해를 높여주고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미지 형성.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물리적 증거가 그런 이미지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일 교환과 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스피디 루브라고 하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깨끗하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게 하고 매장의 내부 시설을 청결하게 꾸미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신속, 효율, 유능이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본점의 경우는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전시한 조각공원을 통해서 격조 높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나는 달라 하는 그런 소비자의 어떤 의식을 고취시켜 줬다. 그 다음에 색상, 조명, 음악, 실내 공기, 온도, 공간 배치, 가구 스타일 등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 감정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웰그린이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매장은 기분을 젊게 하는 핑크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제약 부문은 신뢰감을 높이는 이제 백색으로, 건강식품 매장은 초록색 헬스케어 코너를 진정한 파란색으로 색깔을 입힘으로써 고객의 심리 상태와 잘 맞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웰그린스가 이제 그 판매 매장이네요. 네. 물리적 환경의 이러한 측면이 실제로 아주 미묘한 것이기에 서비스 기업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궁극적 긍정적 인식을 창조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행동의 영향. 말씀드렸죠. 직원에게도 많은 영향을 줘요. 예. 직원에게 알맞은 사무 공간, 적당한 온도, 공기, 쾌적한 근무 환경을 주면 직원 만족도가 높아가서, 직원 만족도가 높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팔려고 노력하고 고객에 더 응대를 잘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적의 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만족도를 높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 만족도가 올라감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응대로 인해서 종일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물리적 환경의 형태를 대상과 복잡성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한 분류를 해보는데, 물리적 환경의 이제 대상은 셀프 서비스는 요즘 많이 늘어났죠. 고객 스스로가 대부분의 활동을 수행하고 직원이 관여하다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이게 ATM 기기라는가, 티켓 자동 발매. 공항에 가면 다 티켓 자동 발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점이 그렇고. 요즘 커피도 다 보니까 계산은 다 셀프 서비스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경우 기업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세분화된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셀프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서비스. 요즘 PC 같은 고장은 원격 서비스 많이 하죠. 이제 원격 서비스는 리모트 서비스입니다. 물리적 환경 관련해 고객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유무선 통신회사 회계법인, 통신 판매회사가 그러한 예로 고객들이 서비스 기업의 물리적 환경을 보지 않고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통신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불만사항이나 서비스 관련 문의를 할 때 직접 회사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다. 따라서 이런 환경의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 직원의 니즈와 선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대로 설계된 물리적 환경은 직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팀워크와 생산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 서비스. 이게 이제 인터퍼스널 서비스라고 하는데, 고객과 직원이 물리적 환경 안에서 같이 활동해 가지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그래서 원격 서비스와 셀프 서비스의 어떤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호텔이나 레스토랑, 병원, 은행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런 대인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어떤 음식점은 주방에서 요리된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장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직접 고기를 불에 굽고 양념하는 것을 마치 쇼처럼 보여주면서 고객과 접촉. 특히 여러분들 이제 튜나, 피시, 참치 고급 가면은 주방장이 직접 앞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맛있어 보이고 더 부티나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대인 서비스. 이때 이제 요리를 하는 직원은 음식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며 고객의 관심사에 관해 대화하면서 단골 고객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가끔은 이제 직원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과 고객은 은행 내 시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모니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의 복잡성을 한번 보면 단순한 환경이 있고 복잡한 환경이 있습니다. ATM처럼 이제 특별한
공간이나 여러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제 말해요. 단순 환경을.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리적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특히 셀프 서비스이거나 원격 서비스일 경우에는 고객과 직원의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설계하기가 심플하고 단순하죠. 근데 복잡한 환경은 이 병원처럼 하는 진료실이나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복잡한 환경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물리적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기업의 어떤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 병실은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간호사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설계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객도 만족하고 외부 고객도 만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요소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표 2를 보면은요, 물리적 환경의 대상과 복잡성에 따른 서비스 업체 유형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셀프 서비스, 고객이 대상이죠. 복잡합니다. 물리적 환경의 복잡성은 이게 뭐예요? 테마파크, 물리적 환경이 복잡하죠. 근데 ATM기나 티켓 자동 발미, 운송하고 접수창구, 영화관 등은 아주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죠. 단순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고객 서비스, 고객과 직원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 병원, 은행, 항공사, 학교 이런 데는 물리적 환경이 복잡하죠. 근데 이제 또 세탁소라든가 미장원 이런 데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단순하죠. 의자 있고, 예, 기구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행위하는 사람이 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격 서비스. 이건 직원이 대상입니다.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거. 이것은 이제 유무선 통신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회계법인이라든가 대사도 전문 서비스. 물리적 환경은 다소 복잡하죠. 왜 설비도 갖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단순한 것은 이제 통신 판매 업체는 사실 단순하죠. 그 다음에 자동 음성 메시지 서비스. 이것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의 영향이 구매 결정이라든가 서비스 무형성 극복이라든가 이미지 형성이라든가 직원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의 행태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의 복잡성에 따라서 단순한 환경이 있고 복잡한 환경이 있다 하는 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물리적 환경의 역할, 패키지가 있겠네요. 제품의 패키지처럼 물리적 환경은 본질적으로 서비스를 싸서 내부의 것을 외부적 이미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패키지. 그래서 이 패키지가 아주 혁신적인 게 애플이에요. 애플 제품의 이 패키지는요, 포장은 정말 제품과도 같아요. 보면 치밀합니다. 근데 몇 년 후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애플 걸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정말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이케아도 그래요. 이케아. 겉으로 본질을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도 아주 겉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패키지 중요합니다. 제품의 패키지가 소비자의 감각적 반응에 호소하도록 고안된 것처럼 물리적 환경은 광고처럼 고객의 첫인상을 끌거나 고객의 기대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무형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패키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패키지로서의 역할은 특정한 기대와 문제 해결 욕구를 갖고 있는 신규 고객에게 더욱 중요하고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서비스 기업에도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어떤 호텔에서는 깨끗한 종이봉투에 음료수 컵을 놓아두고요, 포장된 비누를 제공하면서 화장실에 청결 확인이라는 표를 붙임으로써 호텔 방이 깨끗하며 새로운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것을 다 바꿔놨다 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처럼 서비스 매장의 실내 장식, 직원의 옷차림, 영수증의 디자인 등 모든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들은 유형적 단서로서 패키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포장만이 그런 게 아니고 다 일상적으로 고객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물질을 다 패키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편의 제공이죠. 편의 제공.
물리적 환경은 환경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성과를 돕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사람은 물론 고객과 직원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이스 호텔에서는요, 노년층 고객이 많아지는 추세를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객실을 특별히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TV 리모컨의 숫자나 버튼을 크게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등 스위치에 이제 빛을 넣어가지고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세심한 물리적 증거 자체가 소비자의 어필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만족을 주는 거죠. 우체국도 눈에 어두운 노인을 위해서 돋보기 등을 배치, 지금 다 배치하고 있죠. 어디나 은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층을 표시하는 숫자 아래에 시각장애 등을 위한 점자를 추가합니다. 요즘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극장들도 비좁고 불편한 기존의 좌석을 넓히고 앞사람의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좌석을 설계했다. 그 다음에 CGV는 연인끼리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일명 러브시트라는 좌석 시설을 갖추었는데 팔걸이를 들어 올리면 가까이 앉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가정에서처럼 안락함을 제공했다. 참 좋겠네요. 여러분 이 정도는 서비스 질이요. 정말 고객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 저희 젊을 때 영화관은요. 나무 같은 그 플라스틱 그 딱딱한 의자에 정말 힘들게 앉았어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이 밀쳐가지고요. 이게. 그래도 이제 영화 좋다고 보고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충동적 욕구만 있었으니까 생존의 욕구만 있었으니까 그런까지 볼 겨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욕구가 많이 증대됐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CGV 골드 클래스는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에서 착안해가지고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편안한 좌석과 전용 라운지, 뭐 영어 관람 도중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 등을 마련해 관객들의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이제 회사 내부에 다양한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있고 회사 곳곳에 간식이 놓여 있으며 회사 내부 공간벽에 포스트잇에 아이디를 써서 붙여놓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말 진척이 됐네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가 여기도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갖춰진 물리적 환경은 고객과 직원으로 하여금 기대된 역할과 행동을 하도록 돕기 때문에 고객이나 직원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 갓 입사한 직원은 사무실 내 자리 배치, 집기, 가구의 질 등을 보고 누가 부서의 장이고 자신의 지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인한 직원의 사회화를 하겠다. 물리적 환경의 어떤 설계는 고객에게 자신의 역할을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을 암시한다 이거죠. 이것은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고객의 사회화 측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는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기업은 경쟁자와 차별화하는 거죠. 사실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의도된 고객 세분화가 가능하다. 레스토랑의 조명이라든가 음악 등 분위기를 보고 연인과 데이트하러 갈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한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펫스 호텔 이제 외환경이라든가 이 호텔에 반려견 이런 호텔에 기존 동물병과 달리 로비가 있고 애완동물이 놀 수 있는 화려한 공간과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 TV 등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애견 위탁소보다 좀 더 편안하고 집 같은 분위기를 차별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JND라고 있어요. Just Noticeable Difference. 그 뭐냐면 이제 차별적 시각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JNT가 뭐냐면 이제 포장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거나 이럴 때는 차별을 못하게 조금 올리라는 거예요. 차별을 알아버리면 비싸.
그 다음에 물량이 적어 해가지고 고객이 안 산다 이거죠. 그 대신에 또 가격을 올리거나 또 포장을 키우거나 가격을 내리거나 포장을 키우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이 알아야죠. 가격 내렸네. 포장 용량이 좀 커졌네 하는 걸 알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JND, Just Noticeable Difference. 근데 이 차별화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증거 관리의 전략적 이슈들을 한번 보면요. 점포 내 혼잡성. 혼잡성이란 뭔가요? 크라우딩. 막 몰려드는 거 혼잡성이죠. 밀도가 주어진 밀도, density가 주어진 환경의 물리적 공간적 측면, 즉 공간 면적당 사람의 수라고 한다면 밀도가, 혼잡성은 공간적 제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처럼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심정 요소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 엘리베이터에는 몇 명이 탈 수 있다는 밀도라니 밀도. 근데 이제 혼잡성은 너무 복잡해 하는 거예요. 5명이 타도 복잡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명이 타도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심리적 주관적 요소와 관련된 개념이 혼잡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많은 수의 사람들, 지하철과 백화점 등에서 꽉 찬 인파, 제한된 곳. 그러나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혼잡성은 이보다 더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다. 혼잡성이란 모인 사람의 수나 제한된 공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오네요. 엘리트 한 10명의 수가 혼잡하다는 식의 방법으로 야구장에서 3만 명의 수가 혼잡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지하철에서 혼잡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파티에서도 혼잡하다고 느낄까? 아니죠. 이게 바로 이제 심리적 주관적 요소가 개입돼서 혼잡성이란 말이 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즉 밀도는 혼잡성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렇죠. 혼잡성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음악회의 관객이 밀도 높은 공간에 있을 때 매우 혼잡하다고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저 유명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하는데 리사이트를 하고 하는데 그게 혼잡성을 느낍니까? 오히려 붙어 있으면 동료의식이 생겨가지고 더 기분이 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밀도 상황이 혼잡한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인적 사회적 요소가 필요하다. 즉 환경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과 같은 사회적 간섭이라든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동의 제한을 위한 사회적 활동의 방해 같은 것 등이 있을 때 비로소 혼잡성을 느낀다. 이처럼 밀도는 이용 가능한 공간 내 사람의 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인 반면에 혼잡성은 공간에 인식된 면적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주관적인 평가다. 그래서 혼잡성이란 것에서 혼돈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이제 환경적 단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시설 내에 있는 고객의 수를 비롯하여 시설 내의 음악이나 잡음, 무질서한 시설 등의 영향을 받는다. 즉 소음이 심하거나 시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다면 고객들은 평소보다 더 혼잡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 동기. 같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구매 동기가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혼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살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니까 혼잡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밤에 꼭 비디오 영화를 보고 자겠다고 결심한 고객은 단순히 신작 프로그램을 빌리기 위해 비디오 가게에 들른 고객보다 더 혼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제약 조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 시간이나 위험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갖고 있다면 서비스 상황에 대해 더 혼잡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제약을 받으면 더 혼잡하다고 느끼는 거지. 약속 시간을 2시간 앞두고 1시간 30분짜리 비디오 영화를 10분 내에 골라가려는 고객은 여유 있게 비디오를 고르는 사람들보다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 더 혼잡하다고 느끼는 거죠. 혼잡에 대한 또 기대가 있어요. 미리 혼잡할 것이라고 기대한 고객은 상대적으로 혼잡성에 대한 불만을 덜 느낀다. 거기 가면 혼잡해.
또 그걸 감수해야 돼. 물건 사려면 하면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 기간에 극장 가나 추석 전에 고속도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미리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닥친 상황보다 덜 혼잡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혼잡성이 뭐냐?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혼잡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물리적 증거로서 실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혼잡성의 영향을 볼까요? 혼잡성은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특히 혼잡성은 구매 의사 결정 중에 정보 탐색 단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음 단계인 대안의 평가라든가 선택과 구매 행동, 구매 결과 등에도 차례로 영향을 미치니까 혼잡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양을 제한합니다. 혼잡성은 소비자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제한합니다. 이는 혼잡한 상황에서는 점포 내 판촉이라든가 단위당 가격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 관련한 자료라든가 점포 내 공간적 상징물 등에 대해서 덜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양이 적게 되니까 정보 탐색에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안 평가에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감소. 혼잡한 상황에서 대부분 고객들은 바빠 보이는 직원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요구하기를 꺼리죠. 또는 다른 고객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죠. 따라서 소비자는 내적 정보에 주로 의존하게 되고 외적 정보 탐색을 피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구매 가능성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혼잡성을 느낀 소비자는 불필요한 구매를 연기하거나 충동적 구매를 하지 않으며 한가하는 시간을 이용하고자 한다. 여유있게 3게임 정도 볼링을 치려고 했던 고객들은 혼잡한 볼링장에서 한두 게임만 하고 나오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잡한 비디오 대여점을 본 고객은 다른 대여점으로 가거나 혼잡하지 않는 상황에 시간에 빌리려 할 겁니다. 여기 비디오 나오는데 비디오 가격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스트리밍이 대세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해하세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만족 감소가 되죠. 고객은 혼잡한 점포 내에서 만족을 적게 느끼며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경우에는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돼서 불만. 나는 이거 내 태도는 이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사버렸다. 이 환경 때문에 그럼 만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점포 이미지의 영향. 혼잡성을 경험한 소비자는 그 점포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일 점포에서 상품을 재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소하게 된다. 특히 혼잡한 것을 매우 싫어하는 고객들은 다시 그 점포를 찾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맞죠? 그래서 아주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